1부에 이어서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젊었을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1부에서 다 하지 못한 강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의를 준비했다가 다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논점으로 들어가니까 좀 미진한 느낌도 들고, 또 준비했던 강의를 오히려 좀 시간을 더 내가지고 더 하면 됐지, 그걸 꼭 못했다고 해가지고 자르고 그럴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시간은 이번에는 결국은 1부의 주제인 제자백과 속의 종행가의 위치를 점검하는데, 아울러서 이걸 하면서 이 제자백과의 노선투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난상토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백과끼리 싸운 얘기예요. 항상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이야기를, 싸우고 다투는 당사자들은 좀 괴롭지만 제3자는 좀 재미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백과의 노선투쟁, 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맹자, 순자, 목자, 한비자 하면 아주 대단한 이 성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랬는지.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 제자백과 중에서 최고의 이 논리주의자는 순자예요. 그러니까 순자한테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순자처럼 정확하고도 기묘한 논리를 대는 이런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순자 다음으로는 안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자 들어보셨죠? 안자 춘추 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귤화위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강이라는 건 이 황하가 있고, 이 황하라는 것이 아주 막 굴곡이 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흐르는 건데, 황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강, 장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있는 큰 강이 회수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3대 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이런 말을 안자.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볼 때 제가 이 사람들의 글들을 다 읽어보니까 가장 논리적인 건 순자와 안자, 순자와 안자 두 사람한테 우리가 이 논리를 좀 배울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는 아주 막 비논리적인 걸 너무나 싫어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제자백과의 노선투쟁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물리의 법칙에도 구심력이라는 게 있고 원심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심력이라는 건 모아지는 힘이고, 원심력이라는 건 달아나려는 힘이죠. 이른바 익스텐션과 인텐션인데, 이렇게 구심력이 작용을 할 때 단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원심력이 작용을 할 때 분열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어느 면으로 보면 그 핵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핵의 중심의 흡인력이 클수록 구심이 되겠죠. 그리고 약할수록, 지도력이 약할수록 분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합과 이 분열은 물리의 법칙이자 인간의 속성입니다. 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집단이더라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견들이 표출을 하고, 이러한 표출되는 이견이 제대로 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의견 통합보다는 아주 풍부한 토론을 거치는 난상 토론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육아의 그리고 중국 사상의 가장 큰 인물인 이 공자. 이 공자를, 공자도 비판을 받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자도 심하게 비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공자는 어느 면에서 중도적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도적 인물은 좌와 우에서 다 비판을 받는 시기죠. 그래서 이 공자는 말 그대로 육아 아닙니까? 근데 육아 중에서도 더 순수함을 자랑하는 육아들이 있어요. 그런 육아는 우리가 제야 육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야 육아. 현실에 참여하지 않는 육아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백이 숙제 같은 사람들. 지 맘에 안 들으니까 그냥 한마디 했다가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곧장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고사리 캐 먹다가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공자도 속돼 보이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자를 비판했던 일군의 사람들 중에 이 제야 육아가 있습니다. 제야 육아가 있고, 이 공자와 대척점에 서는 도가나 이 법가 쪽에서도 이 공자를 비판을 했던 겁니다. 이른바 이 우리가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비판 정신이 얼마나 왕성한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 초등,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너무나 이 디베이트라는 것을 배우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에 늘려야 될 수업, 디베이트, 그리고 체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비판하면 중국에서 비판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왕충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왕충. 이 왕충의 한나라 때, 한나라가 이제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한과 후한의 중간에 누가 있어요? 신나라 있죠, 신나라. 그러면 신나라의 왕망이죠. 그 신나라의 왕망이 실시한 경제정책은 이거 완전히 마르크스 레닌 뺨칠 정도로 평등주의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에요, 왕충. 이 왕충의 논형이라는 책이, 이 논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왕충 책입니다. 제대로 번역된 건 아닌데, 이 사람한테 걸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왕충, 논형. 그래서 지금 간단히 뒤에 있는 걸 소개하면, 왕충은 전쟁과 가뭄으로 어수선했던 후한 건국기에 미천한 가문에서 출생했다. 평생 미관 말직의 벼슬로 순탄치 못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제약에 고통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그 어느 것의 권위도 그 자체로 인정치 않고 날카로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 거짓을 치고 진실을 캐내는 꼿꼿한 정신을 지녀 현재까지 위대한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공자를 존중하면서도 비판의 칼을 들이댄 그의 용기는 후세의 학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근데 이걸 용기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용기와 함께 이성적 논리가 함께 있었으니까 오늘날까지 돼 있죠. 네. 이 번역이 좀 이렇게 좀 온전하게 되지는 않았어도 읽어보니까 아주 책을 읽기가 쉬워요. 그리고 대부분 이 왕충의 말이 맞구나 하는 느낌을 들게 해주는 책입니다. 자, 이런 비판 정신, 이런 것들이 제자백가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걸러지고 오늘날까지 가장 방대한 이 사상의
세계로 굳건히 이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서양의 그 계몽주의 그 철학자들 또는 사상가들이 일찍부터 이 중국의 책들을 접했어요. 그랬다는 주장이 요즘 많이 제기되잖아요. 그래 중국의 책에서 접해놓고 그것을 자기의 것인 양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저서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루소의 그 뭐 어떤 그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 중국 사상서를 읽지 않았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자는 공자보다 약간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동시대 사람이에요. 노자가 공자를 뭐라고 비판했는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성인은 이제 뼈까지 다 썩어 지금은 그 말만 남아있을 뿐이요. 당신의 그 교만과 욕심, 방자함과 지나친 마음은 모두 버려야 하오.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득도 없는 것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뿐이요. 이건 이제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노자는 공자를 이렇게 통박했지만, 공자는 노자를 본 소감을 아주 뭐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인물을, 자기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인물을 만났다. 이런 기록을 또 남기고 있죠. 근데 여기에 지금 성인이란 말이 나왔어요. 성인. 근데 여러분들 공자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 들을 만큼 들어서 알겠지만, 공자의 아버지가 70대 때, 그 16, 7세 되던 그 나이 어린 여자를 취해가지고, 그 야합을 통해서 공자를 낳았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공자의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도 알고 있죠? 뭐 했죠? 무녀라고 했죠. 제가 뭐 무녀라고도 할 수 있고 무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견해에 조금 의문을 가졌어요. 그 16, 17세의 나이에 무당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울 선생 같은 분은 그 당시에 무당을 성인이라고 했다. 이런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강의 중에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무당을 성인이라고 해? 그리고 16, 17세밖에 안 된 여자가 무당이야? 물론 소녀무당도 있으니까. 그러면 무당이라는 것은 자기 정규직을 딱 가졌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대 남자한테 그렇게 시집을 가라? 이런 의문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이 공자를 위해서 이 공자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그 기도를 하고 예를 다하는 행위를 해요. 근데 그런 행동을 조선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일본인 학자가 공자의 엄마가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해서 무당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적 발언을 한번 한 이래 거기에 굴복당한 한국의 중국 동양학자들이 공자 엄마는 무당이다 이런 바보 같은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했어도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면 이런 설이 있나 보구나 정도로 알고 그걸 되풀이해서 주장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했어요. 그렇잖아요. 공자 엄마가 뭐 무당이냐. 좀 이상해요. 자, 잠깐 그 논점에서 빗나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가장 논리적인 그 제자백가를 이 순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관중 얘기 아까 했지 않습니까? 관자. 근데 관중이야말로 그 부국강병을 이룩한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공자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자는 우리가 육아학단의 대표격으로 알고 있는 순자는 사실은 육아학단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법가 쪽으로 가까워요, 순자는. 그러면서 물론 이제 공자는 존중을 했는데, 따라서 순자는 부국강병의 폐업을 이룬 관중을 당연히 높이 평가했겠죠. 자, 그래서 그 글을 봅시다. 옛 군주를 본받는다고 하면서 그 정통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맹자의 죄이다. 맹자를 거의 죄인 취급을 했어요. 이건 왜 그랬냐면 맹자가, 여러분 일단 순자는 논리주의자이기도 하지만 현실주의자입니다. 그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이상론을 아주 혐오했어요. 그런데 맹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순자에 비해서. 이상주의자입니까? 그러니까 둘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였던 순자는 현실적으로 부국강병의 폐업을 달성한 관중을 높이 평가를 했지만 당연히 맹자는 관중을 지독하게 깎아내렸다 그겁니다. 이런 가운데 순자와 맹자 사이에 이견이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또 관중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맹자 공손추 상에 나오는 관중은 그토록 오래 재상의 자리에 있었건만 그 업적인즉 보잘것이 없다. 나를 어찌 그따위 인물과 비교하는가. 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아의 편을 가장 적극적으로 들었던 사람이 또 주자 아닙니까? 주자. 그죠? 주자도 관중을 또 폄하하는 발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아 중에서 보통 이제 공자를 가운데다 놓고 육아의 좌파를 맹자, 육아의 우파를 순자,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자 이래 중국에서 육아가 이제 주도권을 행사해 와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그 육아와 반대되는 약파도 나름대로 발언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조선에서는 그 정도전, 정몽주 정도전 이래 지나치게 육아 쪽으로만 편중이 되죠. 그게 우리 조선 역사에서 좀 아쉬운 점입니다. 지나치게 육아 쪽으로만 편중이 돼요. 그래서 육아가 힘을 얻게 된 특히 주자에 의해서 중국에서는 송나라, 송나라가 말 그대로고 유학을 존중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중국의 계몽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양제초. 들어봤죠? 우리 적당한 시간에 이제 중국 근대인들을 또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칙서라든지 양제초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순자를 또 지독하게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이 소동파, 송대의 소동파도 이 순자를 아주 거의 죄인 취급합니다. 양계초하고 같이. 여기 한번 같이 봅시다. 일찍이 이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 진시황의 재상이었죠. 이사가 순자를 사사한 것을 괴이하게 생각했다. 이사가 그 순자 문화에서 한비자와 함께 동문수학했다는 얘기는 지난번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순자를 보니 이사가 진나라를 섬긴 것이 모두 순자에게 비롯된 것임을 알겠다. 해서 소동파. 이 소동파도 지독한 육아거든요. 한유, 소동파 이 사람들을 보면 거의 교조주의적 육아 악파들입니다. 한유가 가장 교조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양계초도 일찍이 이사가 주도한 분서갱유의 화가 순자에게서 발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분서갱유라는 이 과장, 여러분 실제로 분서갱유는 대단히 지금 과장되어서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분서갱유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쁜 면만이 얘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진시황은 통일은 했지만 불과 30년 만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한이 통일을 하고 유가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는 주류가 형성되어 오니까 너도 나도 진시황을 깎아내렸다 그겁니다. 유가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우리한테까지 전해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진시황 하면 무지막지하게 이제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시황은 대단히 훌륭한 군주예요. 오늘날 진시황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중국은 유럽식으로 다 갈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진시황 자신도 대단히 공부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또 당나라 알죠? 당나라의 당현종 알죠? 당현종 하니까 같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양귀비죠? 여러분 당현종 때 당나라의 경제력이 가장 형성했어요. 대단한 이 호학 군주예요, 현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200이 그렇게 술 먹고 깽판 치는데도 200을 끝까지 다독거리고 어느 사람들이 막 200이 약속해놓고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가 하는 거야? 술 먹고 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200을 오게 해가지고 막 찬물로 얼굴을 씻겨가지고 이 술을 깨게 하고 이런 그 아량이 있었던 군주가 당현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맨날 나라만 망하면 또는 여자하고만 관련되면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런 건 따로 읽어야 돼요. 그 당현종 때 이제 양귀비를 만났는데 그 양귀비라는 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실제로 여러분들 시안 우리가 2차 답사 때 갈 시안 화청지에 가면 그 양귀비 그 화상이 있는데 상당히 거부감이 드는 용모예요. 우리가 볼 때는 중국의 그 여성 가운데서 가장 막 글래머러스합니다. 그러면서 정돈되지도 않은 얼굴인데 어쨌든 그 얼굴이 뭐 실제와 맞는지는 어쩐지는 몰라도 그 양귀비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종 때 두 개의 큰 난이 일어나잖아요. 그 알록사레라라고 사사명의 난인가요? 그 합쳐서 이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의 난 때문에 이 당현종이 이제 급전직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러잖아요. 갑자기 망한 사람은 아주 또 나쁜 놈처럼 취급하잖아요. 그죠? 그런 또 인간들의 어떤 그 좀 경박한 심성들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그거 뭐 그냥 대권주자하고 뭐 유력한 지사하고 뭐 아니정 하다가 갑자기 그냥 나락에 떨어지니까 완전히 사람을 달리 보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좀 자세하게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진시황은. 그리고 진시황이 되살아난 것이 이제 문화대혁명 때예요. 그리고 지금 진시황은 뭐 중국에서 뭐 맹자나 이런 인물보다도 훨씬 더 존경받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문제. 우리가. 그 다음 그 인성, 인간성의 문제. 사람은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자, 이런 걸 놓고 그 맹자와 논쟁을 벌인 사람이 고자입니다. 사실 고자의 책은 안 남아있고 이곳저곳의 책에 이제 고자가 파편적으로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근데 흔히 인간은 선하다.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이 선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런 마음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아주 극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맹자죠. 그러니까 맹자가 그걸 얘기하면서 그 우물에 빠지려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 누구나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구하려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 맹자의 주장은 다 그럴듯한데 논증하기가 힘들어요. 과연 그런 마음이 다 있는가? 논증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대부분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면서 이제 수은자나 한비자는,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런 성선과 대비해가지고 말을 만들면 뭐 성악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고자는 또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선무학을 주장해요. 인간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선무학. 무선무학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자하고 맹자는 충돌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자는 인간의 이 인성을 물에 이제 유추해가지고 맹자를 논박합니다. 뭐라고 논박하냐면 거기 봅시다. 사람의 본성은 급히 흐르는 물과 같다. 맹자가 사람의 본성에 선악의 구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 자체에 동서의 구분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해가지고 이 무선무학설을 주장하는 고자가 맹자의 성선설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심각한 비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본 이 고자의 맹자 비판의 말, 여기에 뭐가 되게 논리적 결함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고자를 비판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맹자표를 들고. 제가 아까 그 맹자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예화가 증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그 맹자를 지금 비판하는 고자의 말에는 또 정당합니까? 말해보세요. 한번. 이 자리에서 고자를 한번. 네. 비슷한 말인데, 지금 고자가 사람의 본성을 뭐에 비유했어요? 물에다가 이런 건 이제 유추라고 해요. 근데 이거 누가 그런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물이에요? 물과 같아요? 이 전제가 지금 연역법으로 전제와 결론 사이는 타당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 전제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 그 다음 결론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다 잘못돼 버리는 게 이 연역 논증 방식의 또 결함이에요. 예를 들어 뭐 김갑수가 노벨문학상을 탄다면 그는 최초의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 논의를 암만 전개해봐야 허무맹랑하다, 그겁니다. 그 전제 자체가 99.99999% 불가능한 전제면 의미가 없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고자가 자꾸 고자 하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 이 고자가 지금 인성을 이 물의 흐름, 그것도 급히 흐르는 물의 흐름에 비유의 방식으로 설명을 했죠. 이렇게 비유가 문학적으로 나오면 비유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나오면 이걸 유비추리라고 하는 거예요. 유비추리라고 해가지고 이걸 유추라고 하는 거예요. 유추. 그런데 이 유추는 본질적으로 속성이 같은 것끼리 해야지 이 논리가 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 주먹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타이슨의 주먹도 내 주먹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나는 세계 챔피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걸 우리가 잘못된 유비추리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분명히 고자의 말에는 잘못된 유비추리의 오류라고 지적될 수가, 어떻게 인간의 인성하고 물의 흐름이 같아요. 그것도 급히 흐르는 물하고. 물은 물이고 인성은 인성이. 여기서부터 지적을 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게다가 인간 본성의 선과 악을 물이 흐르는 방향인 동서에다가 또 갖다 꿰어 맞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면으로 보면 이 고자의 말에 더 논리적 결함은 저는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맹자하면 성선설 이렇게 얘기하고 고자하면 성불구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성양도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주자입니다. 주자. 이런 얘기하면 이런 걸 칠판에다 그럼 다른 건 필기 않고 그것만 필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안 썼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육아에서는 늘 천도를 얘기하잖아요. 천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도란 있는가? 백이숙제가 사마천이 그 백이숙제 열전에서 사기 맨 처음에 물었던 과연 천도는 있는가? 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 육아들이에요. 육아는 늘 천도를 있다고 가정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육아가 플라톤하고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에도 되고 기도 비슷한 걸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해록의 저자 최부 선생도 제주도에서 흑산도 거쳐가지고 표해 하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하늘에도 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내용이 멋져서 그렇지 기도 자체는 저는 좀 터무니없다고 봤어요. 근데 막 기도 내용이 막 일단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은 죄가 없다. 따라 죽이려면 나만 죽여라. 말을 아주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살릴 수 있으면 나도 살려가지고 나를 살리는 이유를 뭘로 되냐면 내가 살아서 돌아가서 아직 생존해 계신 내 부모를 모시게 해달라. 막 이런 식의 기도를 해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육아는 이렇게 천도를 가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명론이라는 게 이게 어느 면을 보면 숙명론이고 운명론이에요. 과학적이진 않다 그겁니다. 그죠? 그럼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결정론이 과학적입니까? 엄청난 대과학자들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론은 비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교의 천명론, 운명론에다가 또 육아에서는 좀 허례허식, 즉 세리머니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세리머니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이것을 실용적인 학문에서는 당연히 비판하겠죠. 법가나 묵가야말로 아직 우리가 묵가 공부를 안 했는데 간단합니다. 내용은 원래 실용적인 학문은 간단해요.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형이상학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묵가는 이런 운명론과 그리고 이 허례허식을 통박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육아학다는 속유의 물이다. 속유 할 때 속자를 붙였어요. 이 속이라는 거. 이 유학에서 최악으로 보는 악덕이 속입니다. 그러니까 악보다도 더 나쁘게 봐요, 속을. 속된 거. 악보다도 더 나쁘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박한 거보다 더 나쁜 것이 모질고 불량한 거. 그게 악이고. 모질고 불량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속된 거다. 이렇게. 제일 나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사람들 얼굴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사람의 얼굴을 얘기할 때 저는 좀 이렇게 선량해 보이고 그 다음에 속되지 않아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저는 좀 잘생겼다고 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냐. 사람을 평가하는데 외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의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평가 4가지 항목이 뭐였어요? 신, 언, 서, 판 아닙니까? 그 신이라는 게 전체 용모예요. 컨셉이에요. 이래서 컨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유의 물이다. 그러니까 이 속자라는 것이 이게 지독한 비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속유의 물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맹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맹자는 또
묵가의 무리는 군신과 부자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묵가는 거의 만민평등에 가까워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 반대해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서면 묵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불온한 사상이에요. 지배층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묵가가 중국에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모든 전쟁에 반대하고 그 방어를 위한 전쟁, 이것만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전쟁에 반대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대책도 없이 반대. 나쁜 놈들이, 강한 놈들이 쳐들어오는데 나는 전쟁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야.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 같은 거 필요 없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든. 그러면 강한 국가 만들어 놓고 집단으로 자유를 침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가장 무책임한 서양 철학이 무정부주의라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대가죠. 내가 옛날에 뭐 무정부주의를 강의하는 분 서양 철학자들한테 그럼 유럽 무정부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오면 뭐 대책이 있습니까? 없대. 근데 여러분들 이 묵자의 묵가는 대책을 제대로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적지수란 말 들어봤죠? 묵수. 그게 성을 공고하게 지킨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지나치게 이제 평등을 얘기하니까 군신의 관계 그리고 부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무시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묵가의 무리는 군신과 부자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순자도 또 이 묵자 비판에 가세합니다. 묵자는 실용에 가려서 예문을 알지 못했다. 실용만을 도라고 하면 사람들은 모두 공리만을 추구할 거다. 대단히 논리적이잖아요. 실용만을 도, 진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큰 이익만, 많은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겁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그러면서 이는 도의 한 모퉁이일 뿐이다. 이것도 참 정확한 말 아닙니까? 완전히 무시하지 않잖아. 맹자는 그냥 무조건 자기하고 다르면 싹 무시하잖아요. 근데 순자는 실용만을 추구하면 공리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의 한 모퉁이다. 즉 진리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큰 진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인정을 해주면서 실용주의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순자의 이 묵자 비판이 아주 수준 높다고 봤어요. 도의 한 모퉁이일 뿐이다. 이 모퉁이라는 비유도 아주 적절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용주의 즉 이득이 되니까 이게 맞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논리적으로 오류로 간주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실용주의적 오류라고 해요. 이익이니까 옳다. 그러니까 요즘 그 한일 갈등이 불거지니까 일부 아는 체 않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일본과 타협해야 되고 일본에 특사를 보내야 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역사 논쟁을 그리고 명백한 그 정당한 판결을 내린 한국 대법원의 처사에 전혀 관련도 없이 경제적 보복을 취한 자들한테 특사를 보내? 그럼 특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내세우는 게 실용주의적 오류 아닙니까? 일단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뭐 우리 경제가 그런 것들을 실용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순자는 이 묵가의 실용주의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실용적 이익을 전혀 또 가치를 무시하지는 않았잖아요. 자, 그리고 실용이라는 것도 단기적 실용이 있고 장기적 실용이 있어요. 단기이익이 있고 장기이익이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단기 이익을 추구할 때가 있고 장기 이익을 추구해야 될 때가 있죠. 단기 이익은 정말 이제 곧 망해가거나 죽어갈 때 우선 급하니까 영양제라도 맞아야 되고 링겔이라도 맞고 그게 단기 이익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일본에서 나왔을 때 이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오류에 빠져가지고 지나치게 이렇게 뭐 특사를 보낸다든지 또는 일본의 그 이해를 구하는 식의 이런 방식은 단기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장기 이익을 거슬러 버리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역사의 논리를 경제적 논리로 덮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 거죠. 자, 맹자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맹자는 폭군 방벌론이라는 걸 내세웠죠. 이러한 그 폭군 방벌론은 군주와 신하 사이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군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맹자가 또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법가에서는 또 맹자를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하된 도리로서 끝까지 군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시군, 즉 군주를 죽이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가의 논리에 의하면 김재규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논리에 대해서 일찍부터 맹자는 이 폭군 방벌론을 내세웠죠. 폭군이라는 것은 더 이상 군주가 아니다. 그들은 잔과 적에 불과하다. 잔적은 일개 평범한 놈, 놈팽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므로 범부, 일개 사나이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해서 이러한 그 폭군 방벌론을 가지고 또 이 법가의 공격을 방어를 했는데 이러한 그 폭군 방벌론을 제대로 수용하고 실천한 것이 조선이에요. 조선. 그러니까 조선이 임금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웠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연산, 광해 갈아치웠잖아요. 그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지금 불과 한 대한민국 세우고 나서 60, 70년 만에 갈아치운 이승만 내쫓아버려. 박정희 죽여. 박근혜 또 갈아치워. 이게 대단히 지금 어느 면으로 보면 앞으로 100년 후쯤 보면 이 대한민국 건국 100년사를 보면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는 그러한 평가를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왕조 518년 동안 임금 2번 그것도 갈아치운 거, 그것도 막 촛불 집회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실력 있는 신하들이 싹 모여가지고 어느 날 싹 바꿔치기를 했잖아요, 임금을. 그런 게 이제 폭군 방벌론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앞에서 봤듯이 종행가에 대해서 이런 비판 중에서도 가장 지독했던 것이 종행가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비판이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뱀과 쥐새끼의 지혜에 불과하다. 집안에 들으면 집안이 망하고 그런 식의 지금 이 공격을 종행가로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또 종행가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유가와 법가로부터 다 양면 공격을 받았어요. 자, 이에 대해서 그럼 종행가는 어떤 논리를 폈는가?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종행가가. 자, 종행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는 영원히 귀한 것도 고정불변의 법칙도 없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 현대 그 물리학적 법칙에 가장 부합되는 말이죠. 성인이 일을 하면서 항구적인 지지를 보내거나 고정불변의 반대를 하지 않는 이유이다. 언제나 해당 계책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히 귀한 것도 고정불변의 법칙도 없고 그러므로 항구적인 지지를 보내거나
고정불변에 반대하지 않는다. 해당 계책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그 종행가의 논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방송 민심이 갑이다 이 방송 지침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람별로 사람마다 다 다르지. 어떤 한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옳다. 이런 것들은 아주 교조화된 것이죠. 최근 들어서 그 방송에서 제가 정치인의 자살을 논의하면서 그저 정치인만 죽으면 타살설을 제기를 하는데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범죄학 책 한두 권만 읽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죽었고 언제 죽었는지가 표면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확증에 가까운 판단이 들면 부검을 안 합니다. 가족이 원하면 해요. 그러나 그 죽은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체는 말이 없지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제가 그 모든 정치인들의 자살이건 뭐건 자살은 어쨌든 미화돼서는 안 된다. 논박의 대상이 돼,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러니까 무슨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시체는 아주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현장에 가서 피해자, 죽은 자를 검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시신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걸 봐가지고 확증에 가깝게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타나면 부검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웬만하면 부검을 안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안 나타나면 가족이 반대해도 부검을 해요. 국가에서. 막 극렬 반대하면 어떤지 몰라도 최근에 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부부가 이제 70대밖에 안 돼요. 같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가 죽었어요. 부인하고 둘이 사는데 부인하고 그렇게 별로 사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지병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깨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부인이 이렇게 재혼한 부인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부인을 의심할 수가 있겠죠. 부인을 의심할 수가 있지만 그 부인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남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연세가 이제 70대고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거 유족들이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결정해요. 부검해야 된다고. 부검 결정을 내리니까 가족들이 당혹스럽잖아요. 자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죽은 것도 그런데 또 부검까지 해야 되니까 가족이 반대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꼭 그걸 들어야 돼요. 이 수사기관 쪽에서 부검을 하는 게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래요. 왜?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분처럼 이 외면적으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안 나타나요. 그럴 경우에 부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도 국가기관에서 사인이 불분명하면 하는 거고 너무나 뻔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노무현, 노회찬, 정두원의 자살은 외상으로 볼 때 너무나 뻔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부검을 해야 된다느니 그 바보 같은 말들을 해대요. 자기가 또 유족입니까? 유족이 반대하는데 유족이 반대해도 확실치 않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백가들의 공부를 하면서도 늘 이런 이렇게 과학적이고도 실증적인 근거를 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지금 현장에서 조금 마저 논의를 좀 하겠는데 지금 닥치고 있는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그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게 언제 내린 겁니까? 작년 10월 31일 날 내렸어요. 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문제시되기 시작했던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에요. 1997년도부터입니다. 이때 일본에 있었던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다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했던 사람들한테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심한 인권 탄압을 하고 그래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본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당연히 일본 법원은 이제 일본 기업 편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옮겨와가지고 일본 전범 기업, 즉 징용해간 기업 중에 한국에 재산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대표적으로 그 신일본제철 같은 데가 포항제철에 3%의 그 주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내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법원에다가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한국에서 재판이 2008년도에 이루어집니다. 2008년도에 이루어지는데 그 징용 피해자, 원고 측이 패소 판결을 내요. 여러분 이런 걸 보시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이명박 때입니다. 2008년도니까. 그러니까 이 법관들도 훔채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명박이야말로 친일파라는 말도 조금 아까울 정도로 그냥 동일파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패소 판결을 내렸다가 그것이 3심 대법원 올라가니까 대법원 판단해서 이건 징용자들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파기환송을 하면 다시 판결을 내서 올려야 돼요. 다시 판결을 올리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박근혜 때예요. 그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가 1965년에 3억 달러 받고 한일협정이라는 걸 맺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퉁쳤다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결을 내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양승태를 시켜가지고 김기춘이하고 협작 비슷하게 해가지고 판결을 그냥 대책 없이 무작정 지연시켰던 것으로 확실시 돼요. 그랬다가 이제 박근혜가 쫓겨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이 재판이 이제 진행되죠. 진행돼가지고 작년 10월 31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하라. 거기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1965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 그 한일협정 반대 데모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 이 한일협정 반대 데모를 주모해가지고 교장실에 끌려가가지고 교장 선생이 종아리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무실에 있었던 분 가운데 하나가 내 누나라는 여자가 거기 있었는데 쫙 째려보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쨌든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이 데모를 좀 주동을 해가지고 교내에서 한 30명 한일협정 결사반대하고 막 이랬다 앉았다가 그 퍼포먼스를 했던 적이 있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뭐 유상 원조나 차관 같은 건 그건 의미가 없고 3억 달러에 퉁쳤다 그겁니다. 3억 달러에. 근데 일본 사람들은 조선의 병합을 불법이라고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국제법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조선을 병합하는 이 침공행위가 국제법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영국과 미국이 뒤를 봐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강자의 논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지원해가지고 조선을 침공한 것이 경술회란, 경술국채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역사를 안 배웠다 그겁니다. 그냥 일본이 그냥 조선을 침공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비밀리에 맺어졌다가 25년 후에 공개된
카스라 테프트 미작이라는 거. 카스라, 그 일본 수상 카스라와 그리고 미국 육군상인가요? 테프트 사이에. 나중에 테프트는 또 대통령 돼요. 미작을 맺어가지고 필리핀과 조선을 뭐 서로 양해했다. 그 전에 여러분 사실 1차 대전 직전까지는 영국이 최강대국이었었어요. 최강대국의 마지막 단계가 1910년경입니다. 그 영국이 일본에 영일동맹을 맺어가지고 일본의 조선 침공을 아주 합법화하고 장려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조선에서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러시아를 물리치는 그 러일 전쟁을 영국과 미국이 전비를 대주지 않았으면 일본이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벌써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항상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야, 러시아가 그래도 그렇게 광대한 나라인데 그게 일본한테 맥없이 나갔더랬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는데 뭘 승리했어? 일본이 승리했으려면 러시아 영내로 일본군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영미와 러시아 사이에 야합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패전인 것처럼, 물론 일본군도 뭐 전투력은 막강했지만 해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영미와 야합의 상태에서 러시아가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 영미가 추동을 해가지고 국제법에 걸맞게 분식하면서 조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서 이란 병합을 맺었다는 논리를 계속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애들이 끝까지 이 불법 침공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분명히 침공한 건 사실이고 35년 이상 지배한 건 사실인데 왜 일본 놈들은 그걸 부정할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는 이 영미 제국주의의 이 국제법상 이 위장이 작용해온 역사가 있다.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할 때는 다 같이 해놓고 돈까지 대준 놈들이 왜 우리만 8.15만 되면 아주 일본은 괴로운 거예요. 5.18만 되면 전두환이 괴롭듯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조선 침공 사실을 좀채로 인정하지 않는 얘들이 1965년 한일협정에서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않고 하니까 이건 침공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고 대한민국 건국의 독립축하금으로 3억 달러를 준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대법원은 그때 뭐 배상 같은 거 없었다. 독립축하금 받았다. 축의금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축의금 누가 줘놓고 돌려달라고 하면 누가 돌려줍니까? 나도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돌려줄게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파고든 거예요, 대법원이. 두 번째로 이건 명백하게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국가 간 거래입니다. 국가 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개인에 대한 배상이 무효화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 개인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든 기업이 포항제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대법원에서는 배상 같은 것도 없었고 국가 간 거래와 개인에 대한 배상은 다르다는 논리를 가지고 일본 기업은 조선인 징용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해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명판결입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판결이에요. 근데 참 우리가 이 오해가 많은 게 혹시 일본 하면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슨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부강해졌는데
우리는 이런 거 못해가지고 조선 왕조 사대부들을, 왕족들을 무조건 매도한다 그겁니다. 또 여러분, 베이지유신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이게? 이거 해가지고 일본이 얻은 게 뭐 있어요? 뭐, 이른바 그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대화라는 것을 이루었지만 그 결과 제국주의로 치닫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1930년대 들어서 군국주의로 치달아가지고 수십억 아시아인에게 고통을 안겨줬고, 이 과정에서 일본 자국인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는 한국 사람들 보면,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매너가 좋고 예절 바르고 조용하고 막 이런 걸로 칭찬해요. 신용이 있고. 그것도 늘 사람들은 자기 경험의 한계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인에게 잘해주는 일본인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일본인을 가지고 일본인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이 말도 안 되는 경제력 보고를 했는데 60%의 일본인이 찬성을 하잖아요. 그 찬성하는 게 일본인의 다수예요. 자,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사람 만났다. 벌써 조선 사람을 만나가지고 조선 사람과 교제를 하는 일본인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꼭 판단해야 돼요. 자기 경험의 한계, 그리고 과거에 고착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돼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잘못된 역사를 배워왔습니까?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그 결과가 제국주의, 군국주의로 치달았고 자주성의 상실이라는 결정적인 문화적 망각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일본은. 부러워할 게 따로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메이지 유신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진보건 보수건, 오히려 진보가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 근대화하지 못했다고 얼마나 이 조선인을 능멸합니까? 그런데 일본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뭐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졌다. 이것도 옛날 얘기. 일본은 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급격히 경기가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소 냉전 체제의 혜택을 엄청 받은 나라예요. 미소 냉전 체제에서 급격히 경제가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냉전을 좋아하는 거예요. 냉전 체제가 균열되고 와해되면서 일본의 경제가 정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전의 최첨단인 남과 북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일본은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일본이 그나마 군사적으로도 이건 군대 못 만들어. 전쟁 못해. 군대는 뭐 자위대라고 있지만 전쟁 못하는 나라가 나랍니까? 그 다음 전쟁이 좋은 건 아니지만 두 번째로 외교적으로도 한국하고도 껄끄럽고 중국하고도 멀고 조선하고는 거의 적대적 수준 하잖아요. 어제 또 오늘 또 성명 발표에 사무라이 족속에 종로에서 뺨 맞고 행랑방에서 눈을 기는 이 너절한 섬 족속들하고 이제 북에서 모기장 밖으로 쫓겨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아주 굳건한 이 민족 공조의 모습을 북에서 벌써 주변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다는 것은 그 나라가 약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불리해진 거예요. 게다가 화산, 그 다음에 지진, 쓰나미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불안한 나라입니다. 이게 다 이런 것들을 민족자주라는 주체성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잃어버리는 나라예요, 일본은. 게다가 경제력도 밀리니까. 주변 사람들 그 나라가 잘 사냐 못 사냐 정도는 국민소득을 가지고 얘기하는 국민소득 싱가포르, 대만, 홍콩 다 일본 국민소득을 앞질렀어요. 개인 국민소득가 앞질린 지가 언젠데. 지금 한국도 한 3, 4년만 지나면 일본하고 국민소득이 같아집니다. 개인별 소득이. 국가 경쟁력이 중국한테 밀린 지는 오래됐고 2, 3년 내로 인도한테도 밀려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 경제력을 볼 때 6, 7이고 이 작은 나라 한국이 대한민국의 12, 13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본이라는 나라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은 나라예요. 제 기억으로는 일본의 면적이 38만 제곱킬로미터. 38만이면 한반도 넓이 22만보다 1.7배예요. 지금 일본의 인구가 1.34억입니다. 그럼 한반도 인구가 7,500만 정도 되니까 인구와 면적이 다 1.7배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만으로 볼 때 일본의 경제력이 1대3이라고는 하지만 남과 북이 연합경제를 형성해버리면 일본하고 거의 맞먹게 돼요. 면적과 인구는 1.7배인데 경제력이 맞먹게 돼. 군사력은 한반도한테 밀려. 그건 일본으로서는 재앙이에요. 별거 아니다 그겁니다. 일본 이거. 근데 뭘 그렇게 일본을 두려워해요? 과거에 매였기 때문에. 변화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징용 판결을 얻어내가지고 그 전범기업들, 한국에 재산을 두고 있는 전범기업들 이제 판결을 얻어내면 압류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시죠? 압류했다고 그거 가지고 경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미 중국에서도 징용 판결자들 배상을 얻어냈고 꼭 그냥 징용뿐만이 아니잖아요. 여성에 대한 징용을 우리가 정신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너무 못 배워가지고 무슨 옛날에 위안부하고 정신대하고 같은 건 줄 알았죠? 여러분들 달라요. 위안부는 성노예고 정신대는 여자 징용이에요. 여자 징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 징용이 있지 성노예 있지 이런 것을 조선인한테만 하지를 않았잖아요. 대만, 필리핀, 중국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북에 있는 조선은 일본과 수교를 할 때는 전승국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일본이 살아남으려면 이 한반도 또는 중국과 좋은 사이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넘게 지가 무슨 트럼프 조선 제재하듯이 아베가 남한을 제재한답시고 수출 규제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그야말로 자충수를 둔 거라 그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 길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경제가 조금 후퇴하면 어떻습니까? 희생 없이 국가의 장기적 전략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이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영미 제국주의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고도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951년이면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한국전쟁 중 아닙니까? 이때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패전국 일본의 국가배상회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패전국은 연합국, 전승국에 배상을 해야 돼요. 사실 그거 자체가 악랄한 거예요. 전쟁에서 진 나라한테 배상금까지 물리는 것이 참 저는 온당치는 않다고 보는데 청일전쟁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중국한테 배상금을 많이 물렸습니까? 아편전쟁, 영국, 일본이. 당연히 이제 물렸겠죠. 이때 그러면 이 한국은 연합국이냐 아니냐? 한국이 연합국에 참가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게 영국입니다. 왜? 영국은 이미 영일동맹으로 일본 편이었었고 게다가 이 마오의 신중국이 큰 것 같으니까 이미 마오한테 가서 붙었어요. 그래도 대만하고 한국은 안 된다 하고 반대를 영국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여기에 따른 거고. 그러니까 이건 전성국도 아니고 연합국도 아니니까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하고 일본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배상이 아니고 독립축하금 받은 거예요. 이게 다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셈이 또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게 한국 대법원이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판결이 잘된 판결이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메이지 유신을 예찬하는, 근대화를 예찬하는, 서구화를 예찬하는, 서구화, 근대화에 타목된 나머지 전통을 망각해버리고 유학을 기형화시키거나 팽개쳐버린 일본의 미래는 어둡다 그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요? 근대화 가장 좋아하는 게 모양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서양을, 근대화가 서구화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점을 새롭게 생각하고 말 그대로 이 남쪽의 문화혁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이제는 모양주의라는 게 뭡니까? 서구와 근대화를 추종하는 오리엔탈리즘이 모양주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열악한 교육을 받아왔다 그겁니다. 역사도 그렇게 배웠지만 숱한 우리의 교육과정. 그럼 최근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막 노래를 막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를 노래들을 음악 시간에 배워왔어요. 그죠? 막 오브레너리 당신네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 집은 저 스위스랜드 맑은 고수. 스위스랜드 우리 집은 막 머나먼 그곳 스와니 강물 그리워라. 우리가 언제 가봤어야지 그립지. 막 멀고 먼 알라바마 나의 고향은 그곳. 우리 고향이 알라바마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토탈할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막 유엔가에서도 막 카우보이, 아리조나 카우보이 막 이런 노래를 우리가 배웠다 그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뭐 옛날에 금잔디 동산의 매기가 뭐야? 차라리 매기 매운탕 같은 노래나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중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모양주의가 우리 속에 침투했다 그겁니다. 그 옛날에 그 노래 부르던 그 트윈폴리오하고 이상한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트윈폴리오 알죠? 뭐 세시봉하고 하얀 도수건이 어떻고 웨딩 케이크 어떻고 모양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요가 그 트윈폴리오예요. 그런데 그 트윈폴리오를 얼마나 세련된 대중 가수인 양 우리가 인식해왔습니다. 물론 걔들이 노래 조금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화음도 잘 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중에서 트윈폴리오 중에 한 사람이 또 뭐 노래 부를 때 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거야말로 완전히 제국주의 논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에다가 저건 내 거고 저건 네 거고. 영국, 프랑스 얘들이 아프리카 놓고 이건 우리 땅, 저건 너희 땅 하듯이 그게 조금 약간 다소 억지스럽지만 우리가 그런 노래를 배우면서 자랐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침투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소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혁명적 일소를 위해서는 과격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모양주의의 모습을 배우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혹독해도 제자백강보다는 혹독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그 문화적 혁명을 동시에 하는 계기로 저는 삼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들은 무슨 특히 유식한 채 하는 지식인들이 프랑스는 끝까지 무슨 뭐 나치를 청산한다는 둥, 독일은 뭐 나치 청산은 끝까지 역사 청산을 잘한다는 둥. 나치야 청산할수록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하는 거예요. 걔들이 언제 제국주의 청산한 적 있어요? 그럼 서양을 본받으려도 제대로 된 거 좋은 걸 본받아야지. 걔들 사기치는 걸 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언제 독일, 프랑스가 제국주의 청산한 적 있어요? 언급도 안 하잖아요. 언급도. 맨날 나치 청산해. 근데 맨날 프랑스는 역사 청산 잘하는데 그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야 돼요. 뭘 걔들이 역사 청산을 잘해? 낫지 않아 가지고 제국주의 만행을 다.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2차 대전 끝나고 공식적으로 제국주의가 종식됐는데도 아프리카 알제리 침공하고 베트남에서 해보려다가 안 되고 도망간 나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역사를 제대로 아는 이 작업이 있어야지 저는 그 길, 그리고 이번에 일본의 길을 한번 꺾고 일본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위기라는 말에서 위는 위험하지만 기는 무슨 뜻입니까? 기회의 찬스란 뜻 아닙니까? 이 위기를 제대로 저는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